이거 뭐 주제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효주 배우가 되게 아름다운 배우라고 생각해요.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어떤 힘을 보여줬던, 가장 어려울 때 힘을 보여줬던 이순신하고 딱 대치되는 인물. 각각의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주제의식이 다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역사하고 맥락이 좀 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느 때보다 한족이 강하고 네. 어느 때보다 주변 나라에 대한 이 억압이 팽창이 강한 시점에서 네. 갑자기 악비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따라가고 있어요. 지식공유를 빙자한 아무거나 다 말하는 수다방 잡담의 상상력입니다. 이번에도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출연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당하게 영화를 좋아하고 그냥 적당하게 영화를 보는 일반인 대표 직장인 이수빈 씨 모셨습니다. 일반인 이수빈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하남의 호지용, 하남의 성시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중문화 관람가 가명솔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명솔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동진 영화평론가보다 더 어리고 더 외모도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글도 잘 쓰는 것 같은데 빨간 안경과 대중의 인기만 없는 남자 만물 박사 영화평론가 김성우 씨 모셨습니다. 네, 제 의견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구선생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영화평론가 김성우 씨를 모셨는데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여자를 둔 두 남자의 영화 추천 대결 무비로드 시간입니다. 지금 한참 쌀쌀해질 때입니다. 뭐 저희 녹화보다 그 다음 이 녹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더 추워질 텐데 그래서 이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요즘 초겨울 11월에 잘 어울리는 영화는? 이라는 주제인데 우선은 이번 편에 법관을 맡아주실 판결을 맡아주실 이수빈 씨는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요 뭐 대중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블. 최근에 본 영화? 네네.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네. 그런 영화 그러니까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 영화 정말 추천하고 싶었다. 내 친구들에게. 저 그 얼마 전에 리디아 타르 봤거든요. 리디아 타르요? 네. 타르가 제목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리디아 그냥 타르 그분의 작곡가. 이름인 네. 거고 제목은 타르구나. 타르. 네. 타르 담배 피는 영화인가요?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타르인데 네, 그 네. 여자 주인공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케이트 블란쳇. 맞아요, 케이트 블란쳇. 네. 제가 케이트 블란쳇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분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 재미없게 본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넷플릭스 떴길래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추천드립니다. 멜로 영화 같은. 아니에요, 멜로 영화 전혀 아니고 그럼. 예술가인데, 그러니까 그 피라모닉. 네, 피라모닉. 지휘자. 네, 여성 최초 지휘자로 나오고 저는 이게 실화인가 했어요. 네. 내용이 꼭 진짜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예술가의 인생을 보여주는. 네. 고로 약간은 뭐 사실 기반, 네, 뭐 실화 그런, 기반이면서도 네. 사람이 좀 초점을 두는 그런 영화 네네네네네.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취향을 가진 네. 이수빈 씨를 두고 여러분이 이제 11월에 잘 어울리는 영화 추천을 해서 영화 마지막에는 이 영상 마지막에는 이 두 분이 추천한 영화 중에 한 편을 픽해서 이제 픽하는. 뭐가 있나요? 제가 픽하면? 픽하면 이제 축하를 드리죠. 축하가 있구나.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광고가 들어오고 예, 그런 예. 것들이 좀 이제 조금씩 자본이 쌓이면 이제 보상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이번 편은 그 영화평론가실 김성우 씨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성우 씨가 준비한 영화가 뭐죠? 제가 준비한 영화는 장혜모 감독의 95년작, 1995년작, 거의 30년 가까이 된 그렇죠. 인생이라는 영화를 추천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사실 할 얘기가 더 있는 건 이 영화 때문은 아니에요. 그래요? 조만간 이제 다음 주 녹화 기준으로 다음 주에 개봉하는 이 같은 감독의 만강홍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만강홍 이게 개봉을 할 거예요 이제. 개봉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업로드된 기준에서는 이미 그 업로드가 아니죠. 개봉을 한 영화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만강홍. 제가 재수할 때 만강홍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왠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서초 쪽에 만강홍이라는 중국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강홍 해서 되게 반가웠던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중국집. 근데 중국집. 중국집이 만강홍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역사 좋아하시니까 만강홍 아세요? 망강홍이요?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만강홍 하면 다 알아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난중일기기 하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하면 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만강홍. 뭔데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을 뽑으라고 할 때 네. 아무리 시대가 안 좋아도 3위 안에 들고 네. 시대가 좋으면 1위를 언제나 찍는 장수가 있죠. 누구죠? 중국에서 제일 인기 많을 것 같은 관우 아닌가요? 무슨 소리? 진짜. 탑10 안에 드니까 탑10 안에 내가 대외적으로 그래요, 있다고. 너무- 네. 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일반적으로 뭐 중국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하긴 하죠. 보통 이제 호감도를 뽑을 때 네. 우리 이순신하고 대응해서 그 악비라는 인물이 꼽혀요. 악비가 1등이에요. 악비. 그 악비가 꼽히는 이유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역사가 이제 한족이 있었고, 그 다음 이민족한테 먹혔다가, 또 네. 한족이 다시 중원을 다시 지배하고, 네. 또 이민족한테 먹혔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청나라, 마지막 제국, 즉 중화민국 이전의 제국은 이민족의 정권이었죠. 그렇죠. 10%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90%가 넘는 민중이 지배를 당했던. 예. 근데 그 모든 역사에 이 계속 뒤집히는 게 반복되는 역사에서 한족이 구국의 영웅으로서 가장 어떤 힘을 보여줬던, 가장 어려울 때 힘을 보여줬던 이순신하고 딱 대치되는 인물. 근데 여기 비극적이잖아요. 참고로 이해했어요. 네.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망강홍이 왜 나오냐면. 잠깐 왜냐면 제가 네. 이걸 끄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수빈 씨에게 여러분이 이 영화를 추천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역사나 아니면은 이 영화적 배경을 저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빈 씨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대충은 알았잖아요. 이민족과 이제 한족이 왔다 갔다 했다.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권 중에 하나예요. 송나라가 엄청나게 강했고, 네. 그러니까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가 물을 숭상하지 말고 문을 숭상해서 문치주의라고도 유명했죠. 근데 이 송나라가 나중에 이제 말가의 여진족에 지금 이렇게 그 금나라한테 밀려서 그 강 아래,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유명해진 그 우한, 양양 땅이나 삼국지시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 아래까지 밀려서 남송이라는 정권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기로에 있는 그 시점에 구국의 영웅이 나타나는데 그 장수가 악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갈량 북벌도 유명한데 악비가 막 네 번 이렇게 막 북벌을 하면서 거의 땅을 수복할 가능성을 보여요. 그때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병자호란 때 주전파랑 주화론자가 이렇게 맞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화친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승상이 모함을 해서 네. 감옥에 갇힌 다음에 이순신 상궁 그래도 복귀를 하지만 네. 그 안에서 암살당해요. 아하. 그래서 여전히 그 시대의 그 재상이었던 진회가 중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악당으로 유명하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죽였다고 알려진 그 악비가 지금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웅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그냥 감독 원탑을 찍으면 가장 꼽힐 만한 장혜모 감독이 이 망강홍을 영화를 주제로 찍은 거예요. 망강홍은 그게 뭐냐고요? 그 사람이 한 시예요. 그 사람이 지은 시. 네, 죽기 직전에,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남긴 그 망강홍이라는 시를 지금에 와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중국의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알 정도의 유명한 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외국에 와서 중국집을 해도 이름이 망강홍이고, 영화의 그렇구나. 제목으로 이 시대에 나와도 망강홍인 거예요. 네,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화가 났느냐? 네. 화가 나셨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지금 시대에 망강홍이 나오는 게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영화를 보면서. 제 어떤 시진핑 정권이라든지. 네. 지금 장혜모 감독이 약간 좀 예전이랑 좀 달라지지 그렇죠.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성룡 씨도 아들이 이제 마약 좀 빨고, 네.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이죠. 그 성모 배우가 네. 그 아들이 이제 마약 이후에 이제 거의 공산당 찬양 영화만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혜모도 10년쯤 전부터, 10년 좀 더 됐죠. 10몇 년 전부터 계속 공산당 찬양 영화만 찍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중국에서 망강홍이라는 영화는 엄청나게 의미가 큰 영화인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이민족한테 가장 밀려서 쪼그라졌을 때 나라를 어떻게든 구국의 영웅으로서 한족으로서 이렇게 이겨냈던 영웅을 지금 시대에 소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으로 보자면 지금 한창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망강홍, 그러니까 악비 얘기, 한참 밀리고 있었던 그 송나라 시기에 한족이 가장 좋아하는 그 누구죠? 악비 장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 우리 두 선생님이 지금 또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미중 갈등은 이제 여러분 5년에서 10년 사이 얘기고, 지금은 대만이 대놓고 대만 해협 바로 앞에서 최단거리에서 네.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미국은 빠지려고 반도체 공장 대만하고 못 지켜준다면서 반도체 공장 빼라라고 하는 식이고 네. 갈등을 넘어서 네. 중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영토를 넓혀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네. 지난 10년 동안 홍콩도 했죠, 위구르도 했죠, 티벳도 했죠, 동북공정 했죠. 이미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모두 다 실험하게 끝내고 네. 미국이 못 지킨다를 확인한 이 시점에 이제 군사훈련까지 찍어버렸어요. 어허. 이전 100년 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어느 때보다 한족이 강하고 네. 어느 때보다 주변 나라에 대한 이 억압이 팽창이 강한 시점에서 네. 갑자기 악비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영웅은 시대랑 호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앞뒤 모르겠고 정말 힘들 때 이순신을 소환한 거잖아요. 네. 일단 살고 보자. 네. 일단 하나로 뭉쳐보자. 악비는 그럴 때, 그러니까 1970년대 한국 같을 때 소환이 돼야 되는 영웅인데 네. 지금 어느 때보다 팽창하고 있고 중동에서 사우디 아랍 화해시키고 사우디랑 이란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위원화로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결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랑 화해시키는데도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이 이 악비를 소환했다는 거는 이 엄청나게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결정이거든요. 이 장애모 예술계의 탑인 장애모가 그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지 않는 사람이. 이거가 엄청 저는 이게 비슷한 중요했던 역사적 순간마다 이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던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나쁜 사람인데 말해요. 그 1940년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에도 저 시베리아 쪽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술과 역사가 이런 식으로 작동했던 시기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위험했던 시기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은 영화를 왜 만강홍을 보고 이 영화를 추천했느냐, 그 시대에 호응하는 영웅을 소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중들이 정말 원하고 그 영웅이 민중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반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 정말 어떤 이 시대를 더 진보시킬 수 있는, 수구적이지 않고 진보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만강홍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근데 이 감독이 원래는 그런 영화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이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들고 온 겁니다. 어허. 1994년 5년 영화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인생 원전은 활저더라고요. 허저. 그냥 살아간다는 네, 그죠. 것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저도 이게 뭐 영화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장혜모 감독이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불리는 영화제들에서 다 최고상을 수상을 하고 중국 본토, 홍콩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토 출신임에도 굉장히 그 외국에서 오히려 더 인정을 많이 받았던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진짜 장애모였을 때의 영화를 지금 들고 오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냉전의 2등 국가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 소련하고는 사이는 안 좋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였고 소통도 안 되는 정상 국가도 아니다라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여겼던 곳이 그 핑퐁 외교 하면서 이제 키신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랑 화해하고 이렇게 화해라기보다는 외교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봤더니 이곳에서도 좋은 예술을,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예술을 하더라. 민중의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도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를 보여줬던 감독이거든요. 장혜모 감독. 장혜모도 그렇고 이 투톱이었어요. 첸카이거라고 패왕별이를 찍었던 첸카이거도 있고, 첸카이거가 딱 몇 달 후에 이제 영화를 찍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수구적인 작품으로 찍었다는 평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했던 두 명의 젊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90년대 중국의 감독들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중국에서 그냥 길거리에서도 이거를 비웃을 만한 소리를 들을 만한 영화들을 찍고 있다. 근데 웃긴 거는 중국의 누구도 이걸 비웃지 않고 있고 마치 우리가 이순신을 생각하듯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징후다. 이 정도로 똘똘 뭉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보면 냉전 체제하에서 미국 주도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의 가장 큰 혜택 국가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중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국가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실제로 맡긴 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일 수 있고요. 그런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성장을 하는 좋은 과정,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서는 이전에 이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가 더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다시 이제 끄집어 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최근에 중국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화계에서도 이 국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지금은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단추를 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좀 있죠, 사실. 그게 이제 망강공이 그런 의미다.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이제 뭐 얘기한 게 한족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족이라고 하는 건 거의 이제 상상된 민족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뿌리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건데 뭐 그럴 때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뭐 경쟁을 체제하는 데 있어서 더더군다나 중국 사회가 갖고 있는 빈부차라든지 그 인구가 어떤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이데올로기이지 않나. 근데 언제나 민족주의의 끝은 폭력적이었다라는 게 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영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네, 이거 뭐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이 영화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왜냐면 여기서 웬만하면 네. 끼어들려고 중간중간에 약간 움찔움찔 하는데 하나도 끼어들 생각을 안 했어. 민족주의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짓눌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제 진짜 뇌에 힘 꽉 주고 있었어요. 네. 안 놓치려고. 다 이해하셨나요? 그냥 수업 듣듯이. 중간중간에 끼어드셔야 돼요. 수비 씨의 그래요? 역할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는 다 되셨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해해요. 뭐 저기 뭐야 청나라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순 없으니까. 네네. 영화를 그냥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인생이라는 영화는 네. 결과적으로 이 인생이라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죠. 이제 지주로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돈도 많았는데 또 노름으로 패가망신하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가족 부양하게 살고 그 사이에 수많은 중국의 격변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까지도 오고 막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막 수많은 것들이 오는 사이에 가족들을 정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게 결국 지주들을 죽이고 공산당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홍위병들 동원해서 그때는 지주가 아니고 완전 몰락했기 때문에 또 살아남아요. 아, 네. 근데 근데- 태왕별이 같아. 그렇죠. 네.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보여주면서 느껴지는 건 역사가 그래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 정말 어떤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역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짓밟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네. 일종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와 지금 망강홍을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난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네. 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로 뭉쳐서 저 나쁜 금나라 몰아내야지 이 마음이 든단 말이야 클라이막스에서. 아, 그러니까 망강호를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진우의 이 나쁜 새끼 봤으니까 화가 났죠. 아. 진우의 이 나쁜 새끼 우리 한족은 하나 나 한족이 아닌데 한족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민족 몰아내야 되는데 저 나쁜 미개한 민족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어냈던 감독이 심지어 이 작품이 엄청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위화의 인생이라는 소설은 이 감독 때문에 떴어요. 아, 반대로. 반대예요. 야, 위화도 굉장히 나름 유명한 그러니까 약간 뭐 현대 중국 문학계 뭐 거장으로 평가를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이 감독 때문에 뜬 다음에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거죠. 아. 네,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심지어 결말을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더 유명했으니까. 아. 결말이 좀 달라요. 훨씬 더 희망차고 이 영화가 소설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뛰어난 작품을 찍은 감독이 지금에 와서 하나로 뭉쳐서 적을 붙이자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네. 얼마나 수구적이고 퇴행적인가. 30년의 중국의 역사랑 비슷하거든요. 네네. 최근 30년이랑. 근데 저 듣고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장이모 감독, 이게 장이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이모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장이모 감독을 비판하려고 준비하신 거지 영화 인생을 왜 봐야 되느냐라는 느낌이 일반인들에게 일반 역사를 잘 모르고 지금 중국의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이제 영화 인생을 왜 봐야 되느냐 스토리 그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됐어요. 무슨 스토리인가요? 그 가족을 지키려는 남자가 있는데 그 네. 가장이 가장 역할을 하는 와중에 중국의 여러 가지 뭐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시대적인 격변에 의해서 가족이 어떤 때는 못 살아남을 뻔했는데 그 시대 덕분에 살아남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사람이니까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보다 더 앞서는 건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그렇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엔 국제시장이 있고 뭐 미국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가 있고 그런 태극기 대화 날리며 영화의 그 전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좋습니다. 네, 찡해요 진짜 보다 보면은 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 자체는 그만큼 그 영화적으로 봤을 때그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네. 가족이 지켜야 할 무언가 반드시 있다라는 네. 영화를
어떤 그런 메시지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시대와 분리되지 않은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시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시대와 언제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렇죠. 하나하나의 개인. 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상 속에서 되게 잘 드러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어느 때 무너지는 것들이. 자기 탓이 아닌데 잃어가는 것들이. 아, 그게 그렇습니다. 진한 부분만 있나요? 아니면 화가 나는 부분도 있죠. 화가 나는 부분도 네. 있고 아니면 좀 뭐 감동스럽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감동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슬프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랑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가슴 아픈데 이 원재인 그 인생 그 살아간다는 것 그 네.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게 뭐냐. 네. 생각보다 엄청 막 꿈을 이루고 막 지금 시대는 막 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꿈을 이뤄라. 이 영화를 보면 꿈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전 인구가 꿈 하나도 없고 각자 태어나는데 뭐 꿈이 어딨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지키면서 그 순간순간을 지키려고 싸우기에 바빴던 거지. 근데 그 속에서도 인생이 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고 막 역사를 생각한다고 그 농민들의 꿈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 영화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태양별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랑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변하죠. 그래서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 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러니까는 그 저희 아버지 세대의 어린 시절, 네. 저희 큰아버지 세대의 어린 시절 같은 느낌. 왜냐면 국제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약간 한국의 포레스트 검토처럼 만들었지만 지나치게 약간은 그 과거를 미화했다라는 논쟁들이 네. 있는데 그 시대는 거의 진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세대 위에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영화를 찍는 게 가능했던 거죠, 90년대.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당 1994년이면 약간 이제 그 천안문 사태도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인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시대였나요, 이게? 아, 만들어질 수 있었죠. 1990년대는 장점인 집권 하에, 물론 천안문 같은 사태가 있었지만, 네. 그게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부조리가 극심했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막 그때 뭐 프랑스 대혁명 막 이런 거 일어날 때 네. 부조리가 급심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반대급부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이미 올라간 거죠. 근데 이 천안문 사태가 터졌을 땐 그 전의 방식으로는 억누르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만큼 민중의 생각들도 커져가고 그 지배자도 지금 시진핑보다는 훨씬 더 열린 생각으로 다양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길러내고 있었고 네. 이미 미국한테 뒤쳐져 있다는 걸, 자유세계한테 뒤쳐져 있다는 걸 아는 입장에서 쫓아가려고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지금은 다들 달라졌습니다. 천안문 사태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여기서요?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근데 천안문 사태를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민감해서 제가 아는 걸로만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 다른 의견들을 짓밟은 사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 해석이 여전히 엄청나게 분분하고 네, 그렇죠. 말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조 선생님이 그러면. 그냥 약간 저는 이제 후려치는 거 워낙 잘하니까 그냥 후려치자면 약간 뭐 우리나라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네, 뭔가 실패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정리가 되네요. 네, 네. 근데 베이징에서 그렇죠. 네.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간단히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추천을 들었을 때 뭐 들은 생각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패배를 직감하게 되네요. 패배를 직감하게 되네요. 네, 이 김성호 씨가 네. 추천한 장이모 감독의 1994년작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영화죠. 이제 강영솔 씨가 준비한 영화입니다. 2015년 개봉한 한효주 배우의 최근 이제 또 무빙으로 다시 핫해진 한효주 배우의 주연 판타지 멜로 영화 뷰티 인사이드 가져오셨습니다. 네, 제가
영화를 추천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가을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뭐 11월이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이제 약간 역사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 어허. 고민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의식이 조금 강한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설적이게도 뭐 물론 뷰티 인사이드가 내면의 아름다움 뭐 이런 식의 주제 의식을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각각의 개인들이 느낄 수 있는 주제의식이 다양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역사하고 맥락이 좀 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뷰티 인사이드 가져와 봤고요. 네. 좀 감각적인 영화고 저도 보면서 감정적으로 좀 많이 감동도 좀 받는 편이고요. 받았던 거고 얼마 전에도 이걸 좀 준비하려고 다시 봤는데 네. 또 여전히 또 눈물을 흘리면서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전체적인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 감독분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독전 2가 아마 개봉한다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두 분 다 뽑아오신 영화가 다음 영화를 곧 개봉했거나 네. 곧 개봉할 거거나 아니면 이미 개봉한 영화들을 맞습니다.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또- 네네 백종원 감독도 이 영화 만들고 더 영화를 안 만들었더라고요. 예, 영화가 이 영화는 현재 개봉된 건 나머지 이제 뭐 각본이나 이런 거 말고는 참여한 거는 감독으로서 연출을 한 건 이 작품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저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해서 다음 작품을 많이 기다렸었는데 네. 그게 없었던 작품이고 이 영화는 어쨌든 저는 이제 11월에 좀 그 톤이나 어쨌든 배경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11월에 공개하고 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는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결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역사를 공부한다, 시험을 본다 했을 때 과거에 사실 같은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서 중요한 건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바라보는 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역사는 그 내가 어떠냐에 따라 순간순간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100점짜리 역사라든지 완벽한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역사를 바라보는 내 생각의 다양성이고 또 성장이고 내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입체적이고 저는 재밌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역사를 좀 좋아하고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이수가 이수가 누구죠? 여자 한효주가 이수입니다. 네네. 네. 한효주가 이수고 우진이를 만날 때 우진이가 이제 다 다른 모습으로 항상 보이는데 우진이는 누군가요? 남자 주인공인데 제가 줄거리를 먼저 설명드리면 아니요, 제가 시놉시스를 네요. 시놉시스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놉시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남자. 그 제가 하려고 준비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몇몇 좀 대사들을 좀 꼬아왔는데 영화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그 한효주가 이수역, 홍이수 역을 맡은 한효주가 이제 김우진이라고 하는 매일 얼굴이 바뀌는 남자하고 좀 사랑을 하고 로맨스를 하는 영화라고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얼굴이 자주 바뀌니까 이제 한효주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아무리 낯선 모습으로 변해도 그거 받아들이려면 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무슨 확신을 갖고 결혼을 하냐?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었던 건 변하고 있는 너가 아니라 나였던 거 아닐까? 뭐 이런 대사도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제가 이제 역사를 만나볼 때 좀 마음 같달까? 결국에는 나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 모습인 거고 그 자체를 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좀 진정한 좀 사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줄거리 좀 말씀드리면 요게 한 가지 재밌는 게 요게 원래는 CF입니다. CF요? 이 영화가 원래는 CF예요. 원래는 이제 인텔이랑 도시바 네. 랩탑을 만드는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제 CF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제 도시바 이제 노트북을 들고 매일 변하는 내 모습에 대한 그런 걸 통해서 인텔 인사이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만들었던 CF가 있는데 거기에 좀 영감을 받아서 네. 만든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그 CF 같은 이런 감각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 좀 마음에 좀 들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는 게 CF였는데 영화가 됐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CF 같은 추진을 했던 거는 아니죠. 같은 추진은 아니고 어쨌든 그 CF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스토리는 물론 다르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영화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서 이수한테 우진이 나의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CF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많이 따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백종열 감독 그 당시에는 백종열이라고 이름을 안 썼을 거예요. 백 감독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네. CF 쪽 감독이에요. 맞아요. 원래 CF 감독이죠. 맞아요. 네. 보통 보면은 CF나 뮤직비디오 감독을 많이 하고 영화에서도 뭐 타이틀롤 아니면 광고 이런 디자인을 많이 했던 그런 감독이 이제 처음으로 영화 연출 데뷔를 한 게 네. 뷰티 인사이드.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저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느낌이 약간 그냥 뭐 CF 같아요. CF 뮤직비디오 같아. 네. 색감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엄청 뽀샤시하고 화사하고 네. 그렇잖아요. 음악도 딱 맞아요. CF 맞아, 느낌이고. 맞아. 또 약간 옛날 감수성을 저는 또 갖고 왔다고 생각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OST인데 네. OST를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OST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아마 시티즌이라고 하는 곡을 메인 이제 OST로 사용을 했는데 이걸 좀 다양하게 편곡을 하고 변주를 하면서 영화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또 좋아했던 영화 중에 이제 그 시네마 천국 같은 영화라든지 애니어 감독 이런 감독들이 보면 과거에는 물론 이제 녹음을 하는데 저작권을 다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뭐 곡을 하나를 써서 네. 그걸 다양하게 변주해서 활용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요. 한 곡이 다양한 감성을 가져갈 때 네.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걸 듣는 나도 변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는 줄거리를 좀 소개해야 되는 줄 알고 네, 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줄거리요? 네. 그러니까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는 게 내가 솔직히 내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이름을 다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맞아. 시청자분들도. 근데 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고 하는 네. 건데 간단하게 딱 네, 한 30초 간단하게. 요약으로 30초, 예, 1분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진이라는 친구가 18번째 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바뀌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에게 걸린 저주인지 병인지 모르는 이 증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고 신발도 바꾸고 뭐 안경도 매번 맞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 증상을 어머님은 그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나오지만 이 우진은 이제 아버지도 같은 증상을 겪었고요. 아. 한 가지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제 오랜 친구였던 상백이가 그 사실을 알고도 또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는 천군만마 같은 이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이제 또 상징하는 게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아니 그럼 우선 줄거리부터 줄거리부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김우진은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들면서 자신이 이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개인한테 맞춤할 수 있는 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알렉스라고 하는 가구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CF에 나오는 남자가 이제 알렉스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유진의 비밀 때문에 인기가 있고 다른 회사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는데도 당연히 회사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신비주의 컨셉으로 더 이제 인기를 얻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우진이 다른 가구점에 마마 스튜디오라는 가구점이에요. 네. 거기에 들렀다가 가구를 안내해주는 이제 이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수를 보자마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김우진은 이수와 가구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누고 김우진은 점점 이제 이수한테 빠져들어가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사람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나도 모습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 거라는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우진은 이수한테 자신의 호감을 굉장히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생긴 모습으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된 거죠. 네. 박서준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요. 잘생겼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가구를 구입하러 간 김에 이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철제 의자가 좋을까요? 나무 의자가 좋을까요? 자, 초밥이 좋으세요? 스테이크가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둘 다 좋아요. 아, 예. 네. 초밥을 그렇게 해서 같이 먹으러 가는데 그 먹으러 갈 때 이제 초밥집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수를 차를 태우고 어디 이제 창고를 가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알렉스 창고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진이 뭔가 알렉스랑 연결이 되는구나. 가구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둘은 더 친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진이 뭐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잠을 안 자면은 다음 날에도 그대로 모습이니까 또 만날 수 있고. 근데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하철에서 잠이 들고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수 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아쉬웠던 우진은 어쨌든 한채경이라는 천우희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네. 이 모습으로 다시 이수가 일하는 마마 스튜디오에
취직을 하게 되고 이수를 만나서 집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이수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화를 내고 떠났는데 이수도 결국에는 우진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가게 되고 그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트북에서 그동안에 우진이 매번 기록을 합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이랬고 어땠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그 기록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우진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한 거죠. 점점 둘의 사랑이 깊어질 무렵에 이제 우진은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든 반지를 준비하고 프로포즈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동안에 죄송한데 그 영화를 다 설명하실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때 이수는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면서 상당히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일 슬퍼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과 의사한테 이런 말 하죠. 우진이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우진인지 어떻게 아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와서 내 손을 잡는다. 그리고 날 보면 웃는다. 그럼 나도 그냥 웃는다. 사실은 받아들인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절을 하게 되고 우진은 이수가 이렇게 힘든 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요.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헤어지기 직전에 이제 이수한테 이수 맞춤 의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이수네 집으로 이제 의자가 배송이 되어 오는데 이제 이수의 언니가 나옵니다. 감초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좋겠다, 왜 의자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걸 보면서 언니를 보면서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나. 그 사람이랑 같이 갔던 가게, 그 사람의 손길,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다 그런 거에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진짜 지금도 약간 울컥한데 되게 슬펐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10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이수도 우진을 잊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아까 친구였던 상백의 도움을 받아서 체코 맞죠? 체코로 이제 떠나거든요, 우진이. 네. 체코에 있는 우진을 만나러 가서 행복하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영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인데 결국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변하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습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했을 때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사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던 영화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것들 사실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적인 역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건드리기 위험한 역사들도 있고 말하기 좀 껄끄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대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싫은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랑을 하는 게 또 역사에 대한 사랑이다 하니 보니까 좀 그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수가 그 약간 정신을 잃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한효주가? 아니요. 이수는 정신을 잃는 병은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우진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진짜 사랑을 하는 건지 네. 내가 그럼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내 가족은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먹는 약은 정신분열약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약을 과다 복용을 해서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진이 그 병을 알게 되는 거는 있지만 네. 정신을 잃게 되거나 그런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진 때문에 그 남자 주인공 때문에 생긴 병인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우진이 그러니까 본체가 있나요? 그게 궁금했었죠. 뷰티 인사이드 안 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본체가 그러니까 영준이라는 본체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아니면 365일 그러니까 매번 가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매번 달라지는 건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가 없는 예를 거예요. 들면 18살 이전에 본인의 모습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다 그냥 계속 바뀌는. 네. 그렇구나. 여자가 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할머니가 외국인이 되기도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땐 평타가 괜찮아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대로 하면은 사실 노년을 계속 맴돌아야 되는 시기가 길어야 되는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서 뭐 이진욱 다음에 박서준도 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랜덤 뽑기 괜찮다. 그게 있죠. 또 더더군다나 이게 네. 랜덤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 세계에 다른 일이 되는데 그렇죠. 뭐 흑인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주로 그냥
한반도 안에서 한국인 아니면 이제 일본인 그리고 주로 약간 좀 예쁘거나 약간 그런 분들 중심으로 여자가 돼도 우에노줄이나 약간 이런 그 천우희 정도? 정도? 요 정도가 네. 되는 거지 진짜 말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영화적 네. 허용. 그렇죠. 영화적 허용.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은 아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뷰티인사이드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드라마도 있지 않나? 네, 드라마 드라마 나왔죠. 있죠. 드라마도 네. 있죠. 내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전 드라마는 못 봤는데. 저는 원톱 영화를 그러니까 여자 원톱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한효주를 위한 영화다. 예를 들면 원빈의 아저씨 그리고 뭐 김래원의 해바라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자가 원톱인 영화는 약간 그냥 진짜로 그냥 한효주를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냥 그런 느낌의 영화로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나름 어떤 인식론적인 철학도 담겨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한효주 배우가 되게 아름다운 배우라고 생각해요.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뭐 연기적인 부분을 떠나서 저는 이제 예쁜 배우가 예쁘게 나오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효주 배우가 나온 영화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뷰티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를 조금 저는 높게 보는 게 좀 예쁘게 나오는 거에 대한 물론 예쁘게 나옵니다. 네. 예쁘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 감동 자체가 이제 한효주를 예쁘게 찍어주는 데에도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뭐 아저씨의 원빈처럼 한효주가 기억난다거나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는 뭐 저는 오히려 이제 우진이 다양하게 변해서 다양하게 그 우진 모습이 더 보기가 좋았다. 네,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네. 뽑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진욱 뽑을 때 그 짜릿함이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은 되게 네.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진짜 잘 나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다음에 혹시 또 이 준비를 하신다면 줄거리 내용 지금보다 한 3분의 1로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비로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이수빈 씨, 네. 뷰티 인사이드 아. 그리고 인생 11월에 봐야 한다면 뭐 본 영화도 있고 안 본 영화도 있다면 네네네. 근데 뷰티 인사이드 이미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내 지인에게 11월에 어떤 영화 봤으면 좋겠어? 라고 추천해 준다면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나요? 근데 굳이 11월이라고 하면은 저는 뷰티 인사이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계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계절을 떠올릴 때 뭔가 뭐 여름에 커피 프린스 드라마 정주행 다시 하는 것처럼. 근데 인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올 시즌으로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사실 내용을 되게 간략하게 들었지만 좀 저처럼 뭐 역사를 잘 모르고 한다면 이 영화를 계기로 또 흥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뭔가 뭐 모르는 그런 뭐 천안문 사태가 됐던 그 내용은 여기 없겠지만 뭐 그 문화 대혁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내가 그냥 흐르듯이 스토리텔링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흥미가 생겨서 나중에 또 관심 있게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히려 잘 모르시는 분한테 또 여기가 역사 채널이니까 역사 네. 채널 아니고 수다 채널이에요. 아, 예. 그 네.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네. 네, 지금까지 무비로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다양한 주제로 꼭 영화가 아니라는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독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